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10시, 오후 10시가 됐고요. 지난번 영상 댓글장 읽어봤는데, 대박 부장님께서 슈퍼땡스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에, 3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하셨다고 하셨고, 처음에 한올에 대한 깊은 지식이 많아서 접근한 건 아니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엄민용 연구위원님 리포트 보고 사셨군요. 예. 그 다음에 너꾸리님 유튜브 채널 보면서 한올에 대한 더 많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남겨주시고 바이오 주식만 80%를 들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모두 회사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박 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쭈님께서 댓글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1402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부작용 이슈 같은데 현재 류마티스 임상도 고용량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류마티스 임상도 고용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용량 위주의 투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브스 타겟, 류마티스 타겟 약물이 완전 동일하지는 않은 거죠. 또 동일한 약물입니다. 1402 아이메로프로바트 동일한 약물로 두 가지 임상 질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02의 베이스에 살짝씩 다른 약물을 붙였을 것 같은데 아니면 완전 동일 약물이라 봐도 무방한가요? 1402 약물 하나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다른 약물 붙인 건 없고요. 고용량이나 저용량이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그레이브스든 류마티스든 다 고용량 투여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정성 이슈가 지금 류마티스 임상 환자 모집을 120명 하려고 그랬는데 170명까지도 했고 그 다음에 2027년에 결과 발표하려고 했던 걸 2026년으로 당겼잖아요. 여기에서 거의 부작용 이슈는 끝났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예, 그 현장에 있는 더군다나 오픈라벨 임상이어서 현장에 있는 의사나 환자나 다 약물이라는 걸 알고 투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없었다는 거는 그 환자 모집이 넘치고 빠르게 환자가 등록돼서 임상 결과가 2027년에 나올 거를 한 몇 분기 정도 앞당겨서 2026년에 결과 발표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임상 진행이 빨라져 있다는 내용은 그만큼 안정성을 저는 담보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언맷 니즈가 높다. 환자들의 수요가 많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의사들도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추가 치료제가 나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한 거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이슈는 사실 좀 많이 사그라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지금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박 부자님 다시 한번 슈퍼땡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엊그제 영상 댓글에서 어떤 특정 유튜버 분이 한올에 대해 부정적인 멘트를 막 써서 이게 올린다 하셨는데, 그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런 부작용들은 사실 저는 얼마나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들어봤나 했더니, 제약바이오 의약품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습니다. 분명 부작용은 다 있어요. 타이레놀조차도 부작용이 있고요. 모든 약들이 부작용이 100% 좋은 약은 없습니다. 100% 좋은 것만 있는 약은 없어요. 다 부작용이 있고 심지어 건강기능식품 우리가 먹는 비타민C,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부작용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심한 부작용이 아니니까 먹는 거죠. 특히나 치료제로 쓰이는 항암제든지 아니면 이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든지 이런 치료제들은 부작용이 경미하면 이런 거죠. 부작용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앓고 있는 그 큰 병을 잡을 수 있다면 부작용은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IMVT140이 아이메로프로바트를 투여를 했는데 두통이 좀 온다든지 아니면 설사가 좀 난다든지 이 정도는 내가 만약에 중증 근무력증 때문에 눈꺼풀도 제대로 안 떠지고 근육의 힘이 조절이 잘 안 돼서 눈꺼풀도 제대로 안 떠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이 파괴되고 있고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테드까지 동반하고 있고 갑상선 호르몬계 이상으로 뭔가 심박수가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 신부전이 생기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부작용이 아니라 이런 증상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잠깐 약 투여했을 때 오는 두통과 설사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은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항체를 떨궜다 그래서 병원균에 바이러스가 넘친다? 이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막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와서 불을 끄겠죠? 그럼 물을 막 뿌려요. 예를 들어서 거실에 불이 났어요. 거실에 물을 막 뿌려요. 그러면 저기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또는 뭐 정수기 또는 뭐 에어컨 또는 뭐 주변에 있던 가전기기들, 불이 안 붙은 가전기기들 물에 다 젖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소방관들은 불길을 잡기 위해서 물을 싹 뿌려버립니다. 번지지 말라고 물을 다 뿌려버려요. 집안 뭐 소품이 어쨌든 저쨌든 다 뿌려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젖는 것들이 있죠. 그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 몸에 큰 불이 났는데 다른 뭔가 가전기기들이 위험해서 불을 안 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부작용들은 그런 임상을 통해서 다 진행이 됐고, 그리고 하물며 그런 부작용이 크다면 이미 임상 중단됐죠. 그쵸?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 환자 니즈가 크고, 제약, 신약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겠죠. 그쵸? 뭐 이런 거 답변을 굳이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워낙, 좀 노파심이 많으신 분이 계실 수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임상 중단 이슈가 생기면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가 공시를 할 거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지금 부작용 이슈가 거의 지금 세간에 알려진 부작용 말고는 추가적인 부작용이 따로 나오진 않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오늘 말씀은 그 인베스터 데이 때 나왔던 얘기들 추가적으로 좀 더 해보고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FcRn 저해제로 그 D2TRA를 하고 있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하고 있는데 지금 FDA에서 최근에 발표한 게 뭐냐면 임상 3상을 2번 할 거를 한 번으로 줄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D2TRA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FDA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D2TRA는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과연 D2TRA에서는 2번을 할게 한 번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번 더 임상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상을 한 번으로 끝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FDA 입장에서 언맷 니즈가 높고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 D2TRA 시장이 지금 나와 있는 치료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구조차 없어서 이뮤노반트가 지금 연구도 새롭게 활로를 개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언맷 니즈가 이렇게 12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170명이나 모집이 됐고, 그다음에 환자들에게 효능도 좋고 반응도 좋고 의사들도 이런 효능 반응에 이 정도면은 신약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가능성까지 보인다면, 그런 분위기라면 FDA에서 임상 2번 하고 한 번만 한 걸로 우리 통과시켜 줄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설계 자체가 지금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 검증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과거 인베스터 데이 할 때쯤에도 이런 얘기가 얼핏 나왔었어요. FDA 임상을 2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려는 분위기가 있다.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FDA가 발표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임상 3상을 2번 할 걸 한 번으로 줄이는 분위기가 있다. 이뮤노반트, 로이반트는 준비가 돼 있냐 했을 때 그 CEO나 뭐 이사회 의장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런 활로가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도 했었고, 그리고 D2TRA 같은 경우는 사실 언맷 니즈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환자군도 한 7만 5천여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류마티스, 중증 류마티스 환자가 한 50만 명 되고요. 류마티스 진짜 그냥 류마티스 경증까지 다 해서 포함하면 환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뮤노반트가 타겟하고 있는 환자잖아요. 왜 7만 5천 명밖에 안 될까요? 50만 명,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기존에 뭐 TNF-알파, 뭐 IL-6, 제걱제제 뭐 이런 것들이 환자들이 드는 약물이 잘 작용을 하는 환자들도 있고 들지 않는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들지 않는 환자들을 우리가 타겟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ICPA라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ACPA 항체의 농도도 정상 상한선을 충분히 이탈한,
그러니까 ACPA라는 항체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만 추리다 보면 이제 75,000명이라는 환자가 되고요. 이 정도 환자면 그 혁신치료제라고 그러죠. BTD. 혁신치료제로서 충분히 선정이 가능한 질환군입니다. 75,000명이면. 그 얘기를 로이반트 이뮤노반트가 했었어요. 이 정도 환자군이고 이 정도 환자군이면 혁신치료제 지정도 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활로를 열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다른 제약사들은 이 D2T-RA라는 임상을 진행을 한 적이 없어요. 존슨앤존슨 니포칼리맙에서 이뮤노반트가 얻었던 건 ACPA 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니포칼리맙, 똑같은 FcRn 저해제죠. 니포칼리맙을 투여를 했을 때 그 용량 반응, 그러니까 용량이 높을수록 반응이 잘 나오는 환자들이 ACPA 양성인 환자들이 그런 수치를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 이뮤노반트가 해도 훨씬 데이터가 좋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D2T-RA를 들어간 거거든요. 니포칼리맙은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은 뭐 일반 류마티스 환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ACPA 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더 있더라, 뭐 용량 반응이 더 있더라, 용량이 높을수록 더 잘 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니포칼리맙은 부작용 때문에 용량 증량을 못했는데 아이메로프로바트는 고용량 투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자 모집을 열심히 해놨고 170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많은 제약사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충분히 임상을 진행했지만 환자군이 워낙 크니까 얼마나 경쟁 약물들이 많았겠어요. 충분히 임상을 진행을 했지만 이 D2T-RA라는 환자군에 대해서는 임상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지 못한 환자들이죠. 너네는 약이 안 들어 하는 환자들인데, 이뮤노반트랑 로이반트랑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임상입니다. 좀 창의적인 임상.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질환군에 대한 환자들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좀 세부적인 환자군을 추려서 임상을 진행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뮤노반트가 자연스럽게 제가 얘기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이뮤노반트랑 로이반트랑 지금 임상을 6개 하고 있잖아요. 뭐 MG, CIDP, 쇼그렌, 류마티스, 그레이브스, 테드가 아닌데 하나는 뭐죠? 루푸스 해서 다시 MG, CIDP, 그레이브스, 류마티스, 루푸스, 쇼그렌 맞나요? MG, CIDP, 그레이브스, 류마티스, 쇼그렌, 루푸스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6개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뮤노반트랑 로이반트랑 발표한 게 6개고 추가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증권사에서도,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한올바이오파마가 왜 6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만 쓰냐면 추가 임상에 대해서는 뭔가 언급이 없으니까 얘기를 쓸 수도 없어요. 근데 6개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지금 공개를 안 해서 그래요. 왜 공개를 안 하냐? 공개를 하면 따라와요, 애들이.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러면 애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선도적으로 임상을 잘 진행하고 있어요.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나 예를 들어서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아제넥스 시도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레이브스병을 이뮤노반트가 시작을 하고 데이터가 좋으니까 아제넥스도 같이 따라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 그레이브스병을 이뮤노반트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발단은 테드입니다. 테드라는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 그레이브스병 환자군에 대한 니즈를 파악을 했고요. 그 그레이브스병 환자군에 대한 니즈를 파악을 하고 나서 바토클리맙으로 투여를 한 겁니다. 임상을 진행을 한 건데, 그때 투여를 한 걸 보고 아제넥스가 이제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공개 안 했다면 아제넥스가 그레이브스병을 따라왔을까요? 개척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이뮤노반트는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임상을 진행을 해요. CLE 같은 경우, 피부 홍반성 루푸스 같은 경우도 보통 SLE를 하거든요. 전신 홍반성 루푸스를 해요. 보통은 니포칼리맙, 존슨앤존슨도 SLE를 했잖아요. 근데 CLE를 한 거는 지금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되게 전략적으로 파고든 겁니다. 그 소수 환자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CLE 같은 경우도 한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SLE 환자군은 몇십만 명 돼요. 근데 그 중에 CLE 환자군은 7만여 명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언맷 니즈가 높은 환자군은 있는데
치료제가 없어서 언맷 니즈가 상당히 높은 질환을 타겟해서 임상을 돌입하고 진행하는 그런 혁신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임상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는 공개된 질환이고 나머지는 쇼그레는 왜 공개했을까요? 쇼그레는 다른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것들 너무 많아요. 지금 FcRn 저해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물들도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임상 진행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FDA 허가받은 게 아마 제가 알기로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FDA 허가를 왜 아무것도 득하지 못했냐? 그만큼 어려운 임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 자체가 이게 학계에 나오고 임상을 진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아무튼 이 쇼그렌 증후군의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건 왜 공개를 했냐? 니포랑 아제넥스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숨길 이유가 없죠. 이미 하고 있는 임상들인데 경쟁사가. 그래서 숨기지 않고 공개를 했고요. CLE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임상들에 대한 모멘텀을 하나 더 실으려고 임상 이상 단계에서 미리 공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은 이미 SLE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LE라는 것도 공개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 비슷한 환자군이니까. 근데 SLE랑 CLE랑 워낙 또 다릅니다. 질환군 자체가. 그래서 SLE가 증명됐다 그래서 CLE가 꼭 증명이 될 거다? 이건 좀 오산이고 CLE를 다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남았어요. 이뮤노반트에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모멘텀이 충분히 실릴 수 있는 질환을 하나를 공개를 한 거고요.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 미리 공개했다가 한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개념 입증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확신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이반테에서 그때 인베스터 데이 때 그 개념 입증 임상을 확장을 할 거다. 올해 확장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상에서 3상으로 발전시킬 약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FcRn에서. 그렇다면 뭐예요? 임상을 2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CLE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CLE는 당연히 3상으로 성공을 하면 3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다른 질환들 중에서도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아직 공개는 할 수 없는 임상들이 있는데, 그런 임상들을 좀 확장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것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좋게 나와야겠죠. 그거를 미리 발표하면 경쟁사에서 다 따라오고 쫓아오고 하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는 그런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뮤노반트 주식 평가나 시가총액이나 한올바이오파마 시가총액에는 그 가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장기 투자, 시간 문제입니다. 누가 더 얼마나 오래 잘 기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장에 내일 발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 3-4달 뒤에 발표될 수도 있고 1년 동안 발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레이브스병이잖아요.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그 사이에 2026년에서 2027년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발표 날 때까지 그 사이에 언제가 발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이에 모멘텀이 있다면 우리는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질환을 투자 포인트로 설정을 해놨으면 그때까지 꾸준히만 들고 가준다면 언젠간 중간에 나올 이벤트라면 나와주면 땡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발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지, 발표를 안 하진 않을 거고 임상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임상 분명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모멘텀도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아직 공개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그런 게 충분히 공개될 수 있다라는 것도 투자 포인트 밑바닥에는 깔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장기 투자하지 않는 이상 언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때가 타이밍이다라고 훅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이럴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A라는 질환에 대해서 개념 임상을 진행을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왔어. 그래서 우리 바로 3상 진행할 거야 라고 만약에 데이터를 느닷없이 발표를 해버린다면 기업 가치는 그날 이제 그 환자군, 질환군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반응률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높을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반영을 하겠죠. 그쵸? 뭐 당연히 그렇게 공개하는 순간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이뮤노반트가 공개를 하게 될 거고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이밍 재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55,000원 지금 55,000원이니까 좀 팔고 다시 5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사야겠다. 좀 지금 미리 팔아놓자 하고 팔았다가 5만 한 2,000원 3,000원 됐을 때 다시 이런 게 나와서 공개가 뻥하니 돼가지고 후다닥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아예 버스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물론 뭐 7만원, 8만원 가서 다시 사실 수는 있지만 좀 아깝잖아요. 그쵸? 아까운 40%, 30%의 갭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제가 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책임져 드리진 못하지만, 저는 언제가 발표날지 모르기 때문에 들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다른, 종목에 대한 기회비용이 아깝잖아요. 그 기회비용 잡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잡으시면 되고요. 저는 그런 능력이 아쉽지만 없습니다. 저는 다른 종목이 한올바이오 파마보다 더 빨리 멀리 갈지 아니면 이 잠깐의 기간 동안 다른 종목이 오를지 안 오를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능력이 없다고 깨닫게 된 거는 한참 전에 진짜 금방이라도 오를 것 같은 모멘텀이 터지고 막 해서 그런 종목 위주로 샀는데 한올이 더 많이 갔고요. 한올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서 한올 샀는데 다른 종목이 더 많이 갔고요. 막 이런 적이 너무 많아서 나는 이런 능력이 없구나. 나는 이런 걸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멘텀도 있다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D2TRA 얘기를 하다가 좀 넘어갔는데 2번에서 3번으로 줄이겠다라는 FDA 임상 발표가 나오고 나서 D2TRA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고 한다면 FDA에서 미리 약이 출시가 돼도 괜찮겠죠. 그쵸? 하지만 이건 FDA의 판단이고 이뮤노반트 데이터 질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지만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D2TRA라는 환자군이 그리고 ACPA 항체가 양성인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정상 상한선 수치를 넘기는 ACPA 항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진행을 했을까 하면 항체를 제거해 주는 게 사실 FcRn 저해제의 역할이기 때문에 ACPA 양성 항체가 수치가 상당히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률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군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이뮤노반트는 본인들이 약 7만 5천 명의 환자로 줄어들지만 환자군 자체가 50만 명, 100만 명에서 7만 5천 명으로 줄어들지만 확실히 언맷 니즈가 높은 환자군이 확실하다라는 거를 이번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환자 모집을 해보면서 더 깨달았을 거고 그에 반해서 용량은 더 계속 고용량으로 투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환자에게 이득이 많을 거다라는 것들 좀 판단을 하고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맷 니즈 7만 5천 명의 언맷 니즈를 갖고 있는 게 상당한 거고요. 그리고 이뮤노반트가 이렇게 ACPA 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임상이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임상입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승인된 약물이 많지만 말기 환자들한테는 상당한 미충족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TNF나 잭이나 그런 항 류마티스 약제들 그런 거 안 든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존스앤존슨 같은 경우 비교를 해보면 그 연구 임상했을 때 임상 대상자의 25%만 거의 4분의 1만 이런 D2TRA 환자였고 그래서 반응이 없었던 걸로 아마 이해를 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뮤노반트는 100% 다 이런 D2TRA 환자를 가지고만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임상적인 이익이 어떤 형태로 나와야 그 환자들에게 의미가 있을지 이것을 올해 상반기
쯤에 아마 공개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모멘텀이 사실 테드 바토클리맙 테드 3상 결과 두 번째 결과까지 한 번에 발표하는 거랑, 물론 한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임상에 대해서 3월까지 1분기까지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나와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뮤노반트 타임라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바토클리맙 테드 두 번째 결과 데이터 합한 거랑, 그다음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기준, 임상적 적용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이 임상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뮤노반트, 로이반트의 생각을 상반기에 발표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7만 명 환자가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 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그 실행력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추가로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높다는 것도 보여주게 된 거겠죠. 일단은 ACPA라는 항체도 IgG 계열의 항체이기 때문에 IgG 계열의 항체를 줄여지는 FcRn 저해제 계열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발표되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가 좀 많이 된다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D2T-RA라는 환자 자체군이 너무 난치성 환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ACR 20, 50, 70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기준이 제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D2T-RA라는 환자군이라는 것 자체가 임상군 자체가 원래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을 하려면 환자군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뭐 100명, 200명 단위가 아니고 800명, 1000명 막 이렇게 단위로 해야 됩니다. 워낙 환자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D2T-RA 같은 경우는 그런 800명, 1000명 규모로 임상을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속도도 빠를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난치성 환자이기 때문에 혁신치료제 지정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그 인베스터 데이 때 했던 내용들을 살짝 훑어보고 있는데,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그 MG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증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그 MG-ADL 점수라고 있잖아요. MG-ADL 점수라고 있는데 그 점수가 이제 감소가 되어야 임상 데이터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환자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아제넥스 약물을 투여를 받고 있는 환자들도 그렇고 지금 의사들도 그렇고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지금 MG 치료제도 2027년에 공개를 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레이브스병이랑 같이 공개가 되는 게 2027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2027년 때 MG 데이터를 공개를 할 때 MG-ADL 점수보다는 MSE 점수를 좀 봐야 돼요. MSE 지표를. MSE 지표가 뭐냐면, 환자들이 MG 중증근무력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전혀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가 MSE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MG-ADL 점수가 보통 뭐 한 6점, 7점 막 이렇게 되는 환자들도 있는데, MSE 환자다라고 하는 거는, MSE 지표에 만족했다라고 하는 환자군은 MG-ADL 점수라는 게 0점 또는 1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상인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MSE 지표가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학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MSE 지표는 사실 지난번에 이뮤노반트가 사전에 MG 3상 진행을 하면서 미리 측정해 놓은 것들이 있고 하는데, 지금 아제넥스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MSE 지표를 우월하게 앞서고 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그 자료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워낙 MSE 기준 자체가 아제넥스는 워낙 폭넓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죠? 조금 좀 이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폭넓게라는 게 기준 자체가 워낙 느슨하고요.
느슨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 아젠엑스가 생각하는 MSE 지표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느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주 동안 봤을 때 MSE 지표를 단 한 번이라도 달성하면 너는 MSE 달성 환자야 라고 타겟을 한다는 둥, 뭐 이런 식인데, 이뮤노반트는 어떻게 했냐면 6주라고 하면 6주 연속으로 MSE 지표를 달성한 환자,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6주 동안 단 한 번이라도, 6주 중에 단 일주일이라도 MSE를 느꼈다, 그러니까 나는 정상처럼 느껴졌다라는 환자들이 있다면 아젠엑스는 오케이, 너는 MSE를 달성했구나 라고 보는 반면, 이뮤노반트는 단 6주 중에 하루라도가 아니라 6주 내내 MSE 지표를 달성한 환자여야 그래, 너는 MSE 지표를 달성한 환자구나 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이뮤노반트가 훨씬 반응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MG 시장도 지금 많이 성숙해져 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기저기 치료제가 난립을 하면서 지금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MSE 지표를 잘 보셔야 되고요. 2017년에 MG 시장 데이터가 나올 때요. 그러니까 D2TRA는 지금 워낙 난치성 질환이고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75,000명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거의 혁신치료제 지정받고 하면 그 약품 가격도 상당히 잘 매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D2TRA 같은 경우는 훨씬 어려운 임상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도 없고 이뮤노반트가 개척해 나가고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첫 번째로 지정받은 치료제라면 D2TRA라는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제다라고 첫 번째로 지정을 받아버리면 상당히 약값도 좋게 받을 수 있고, 환자군도 75,000명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상당히 큰 환자군을 타겟할 수 있고, 그리고 타겟, D2TRA라는 그 질환군 자체는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되고, 그레이브스병은 더할 말도 없고요. CLE 같은 경우도 사실 SLE라는 정신홍반성 루푸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작은 타겟의 환자군인 CLE, 약 7만여 명 정도의 환자군을 타겟한 이유도 이런 이유다. D2TRA처럼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하지만 언맷 니즈가 충분히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약을 원하고 있는 그런 질환에 대한 세부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꼼꼼히 보고 꼼꼼히 검토하고 꼼꼼히 체크해서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뮤노반트랑 로이반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이게 이런 임상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뮤노반트와 로이반트는 상당히 창의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CEO들의 능력, 그리고 그런 직원들의 창의성 같은 것들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임상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질환들 어떤 타겟이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타겟들도 다른 FcRn 저해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과는 조금 비교되는 질환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질환이 아닌 뭔가 조금 더 파고들어서 세부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임상일 가능성이 높고, FDA가 원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거든요. 언맷 니즈, 미충족 의료 수요가 상당히 높은 그런 타겟들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길 FDA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D2TRA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물론 저는 높다고 봅니다. ACPA 양성 항체 수준을, 수치가 상당히 정상 상한선을 상당히 벗어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항체 자체를 줄여주면 고통 자체가 순간 사라지는 증상을 느낄 수 충분히 있거든요. 물론 염증이 개선되는 정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장의 고통은 바로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환자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능성을 높게 보긴 하지만 이거 공식적으로 제가 가능성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기꾼이 되기 때문에 100%는 없지만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요. 그리고 타겟군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타겟을 설정을 했고, 임상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창의적으로 잘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성공 가능성이 높으니까 임상을 제대로 진행을 잘하고 환자군도 모집이 잘 됐다고 보고요. 안정성은 더할 말이 없고, 그리고 D2TRA 같은 경우가 만약에 성공을 하면 그레이브스병과 비슷한 수준은 절대 될 수 없지만 D2TRA도 상당한 마켓 쉐어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들,
약값도 잘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 언매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출시된 치료제가 없고 연구조차도 이뮤노반트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값을 높게 받을 수도 있는 질환도 D2T RA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거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D2T RA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레이브스병이 투자 포인트는 맞습니다. 그건 맞고 D2T RA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고 환자군이 조금 더 세부적이고 그다음에 임상 가능성은 높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무튼 D2T RA도 간과하지 못할 질환 중에 하나다. 그레이브스병은 분명 투자 포인트고 D2T RA도 상당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가능성이 그런 뭔가 좀 확장력이나 아니면 그런 포텐이 높을 수 있는 질환이 CLE입니다. 피부 홍반성 루푸스. 그것도 언매니지가 상당히 높고 그것도 SLE와는 조금 그것보다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임상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언매니지가 상당히 높고요. 환자군도 많아요. 7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언매니지가 무엇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레이브스병, D2T RA, CLE 이 세 가지가 지금 상당히 고무적으로 임상이 진행이 되고 기대도 되고 성공을 한다면 포텐이 가장 높을 이게 1, 2, 3등 세 가지고요. 나머지 MG, CIDP나 아제넥스가 이미 출시를 해서 지금 약물을 투여를 하고 있고 물론 걔네는 퍼스트 인 클래스고 우리는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그렌 같은 경우도 지금 존슨앤존슨이나 아제넥스나 다 하고 있고 우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시기가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가 베스트를 가져갈 거다라고 지금 이뮤노반트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gG 감소 동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다른 약물들에 비해서. 다른 약물들은 다 60% 중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뮤노반트는 7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7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베스트 인 클래스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 투자 포인트로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 질문 편하게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대박부자님 슈퍼땡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기 요즘 안 눌러주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잘 눌러주시긴 하는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영상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